11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십 년째 서울 여기저기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벌어지고 있는 지하철 공사판, 이로 인한 교통 체증 등 이런저런 불편.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세계 10대 도시라는 서울 도심에서 50여 년 동안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공사판이 쉬지 않고 벌어지는 현상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저희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지하철 공사 관련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염없이 늘어지는 지하철 공사 실태를 고발합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이현무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강남대로. 서울 강북과 강남을 잇는 국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는 도로입니다. 주변에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은 물론 아파트 등 주택단지가 빽빽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역 부근입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차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도로. 택시 한 대가 그나마 슬슬 주행하는가 싶더니 달리던 도로가 갑자기 사라져버려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일단 멈춰섭니다. 버스 중앙차로는 지하철 공사판이 됐고 달리다 공사장을 만난 버스들이 꼬리를 물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도 좀 혼잡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밀릴 때가 많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버스들도 중앙 차선에서 벗어나서 다니니까는 차선이 2차선뿐이 못 가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을 못 해요. 뭐 차가 너무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는. 뱅뱅 사거리에서 신사역까지 3km 되는 도로에서 이런 지하철 공사장만 모두 7곳. 이쯤 되면 도로인지 공사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2에서 3km를 가는데 수십 분씩 걸리는 것은 기본. 잘못 들어왔다간 심한 경우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지하철 공사 시작과 함께 서울의 교통 요지라는 강남대로는 교통 지옥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막 버스 정류장도 계속 옮겨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되게 한지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하철 공사. 그러려니 하고 자포자기인 시민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공사하면 불편하죠. 오토바이 타니까 철판이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진 거 둘째 치고 갑자기 이제 차선이 변경돼요. 그냥 늘 밀리는 길, 늘 위험한 길. 이곳은 서울 강남 신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가운데를 막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신분당선 3단계 공사는 강남역에서 용산역을 잇는 민자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에 착공해 2022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강남대로에서 무려 4년 9개월이나 또 공사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그마저도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공사. 착공만 했다 하면 무슨 관행처럼 늘어지는 공사 기간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강남에서 분당 정자를 잇는 1단계 사업의 경우 애초 2005년 7월에 착공해서 완공 예정이 2009년 12월이었지만 실제로 2011년 10월에야 완공됐습니다. 22개월이나 더 공사 기간이 늘어진 겁니다. 정자부터 수원 호매시를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은 2019년까지 완료 예정이었지만 착공조차 하지 않은 구간도 많아 예정 기한 내 완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관할 수원시엔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지난달 30일엔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속한 착공 및 완공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와 국토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죠. 자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시민들은 이렇게 극심한 혼잡과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관할 당국과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허가 주체가 해당 지자체하고 경찰청에서 지금 허가를 내줍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교통소통 대책 심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심의 통해서 승인 받았고, 그 노선 자체도 국토부나 저희 노선계획과에서 이제 총괄을 하시고요. 공사 자체는 민자사업자에서 하되 그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할 구청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인 새서울철도 측은 어찌됐든 관련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6년에 서울시 교통심의를 일단 받았고요. 그 심의 의원 사항들을 다시 보완해서 11월에 최종 승인을 맡은 상황입니다.
문제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것이 1974년, 올해로 45년이 됐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몇 번 이사를 다닌 사람이라면 서울 지하철이 생긴 이후 45년 동안 이사 가는 곳마다 지하철 공사장의 철판을 밟고 다녔고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밟고 다녀야 할 것만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이번 취재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서울은 오늘도 기약 없이 지하철 공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너무도 익숙해서 그러려니 해왔던 지하철 공사. 과연 이 불편이 장래의 편익을 위해 감내해야 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시민들의 불편은 나몰라라 하는 지하철 공사. 서울은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전범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한일 양국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사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먼저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징용 위자료 손해배상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로 원고들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청구권 협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일 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고노다로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반발은 역사 인식과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여러 끔찍한 인권 유린 등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채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개인이 가진 청구권을 국가가 대신 나서서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 반발은 논외로 하고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징용 손배소송은 우리 법원 전부에 대해 이른바 기속력을 갖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확정지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향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고지, 일본 정부와의 교섭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한 기업과 추모 등을 추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필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법원, 국회, 시민사회가 다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소금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 전략에서는 일본 위안 문제 포함해가지고 일제 강점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재단 스님을 통해서 국제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으로부터 75년이나 걸려 도착한 정의가 다시 우리에게 던져준 새로운 과제들. 이번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다시 한번 긴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기정사실화된 대체복무제 도입,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오늘 토론회는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을 주제로 논의됐습니다. 네.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심사 절차의 공정성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와 국방부가 지금 대립 중인 대체복무 기간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안들이 있나요? 네, 우선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법안들을 보면요. 네. 전해철, 박주민 의원안은 육군의 1.5배, 이철희, 김중로, 이종명, 이용주, 김학용 의원안은 육군의 2배입니다. 네. 국방부가 법무부와 병무청과 함께 만든 정부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실무추진단 안이 네. 이제 육군의 2배입니다. 국제 기준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국제적인 기준이나 해외 사례들을 보면 네. 이제 육군의 1.5배가 적정 복무 기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네.
유럽의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기간이 무장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요. 대부분의 현역병과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같거나 1.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유엔은 대체복무기간을 아주 직접적으로 규정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77호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현재 현역 육군 사병은 21개월을 복무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현역병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육군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합니다. 이 중 국방부는 그 2배인 36개월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는 내용을 이제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것은 정부의 현역병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반영한 건데요. 2020년부터 육군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합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는 나온 것들이 있나요? 네, 국민 여론 과반수가 1.5배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이제 과반인 52.8%가 1.5배 이하의 대체복무제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아무튼 합리적인 선에서 조속히 좀 대체복무안이 정비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오늘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형사합동수사팀이 오늘 낮 10시 1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진호 회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긴급 체포입니다. 양 회장은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워크숍에서 도검과 활 등으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동영상 등이 공개돼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엔 마약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 수십 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폭로가 터져나와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인천의 한 교회 그 김모 목사가요. 네. 그 자신이 전도사였던 시절부터 10년간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학생들을 네. 그루밍 형태의 그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는 사건인데요. 네.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10년 동안이나 벌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좀 특이한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네. 먼저 뭐 사랑한다, 뭐 너뿐이다라고 해서 신뢰의 관계를 쌓은 후에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뭐 당사자로 지목된 목사 반응이나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김 목사는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해 있는 상태라고 네. 하고요. 그 현재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문제가 된 김 목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는 그럼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뭐 관련 법이나 판례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에 관한 법률 이 정도가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그루밍 성범죄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의존을 한 상태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피해자와의 그 신뢰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뭐 주고받았던 문자라던가 네. 메시지들이 또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또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처벌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법상은. 뭐 이 김 목사라는 사람 만약에 한국으로 송환이 돼서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뭐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이 김 목사 케이스 외에도 네. 뭐 일전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연예기획사 사장과 미성년자와의 관계라던가 이제 이런 판결들에 있어서 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네.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 목사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분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이 이 그루밍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아동 청소년이었던 당시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보다는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요. 특히나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꼼꼼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오늘 내사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이 오늘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법원 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 및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과 김희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환 전 헌법재판관 등 5명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전 소장은 국민훈장 1등급 무궁화장을 받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근정훈장 1등급인 청조 근정훈장을 각각 받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대구 지역 판사들은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법원 행정처 폐지, 대법원 사무국과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장소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수 제주출장소의 실질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45억 5천만 원 증액된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에서 통과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1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